욕심이 제 무덤을 판다 하였으니 어느 구울 이 주명 서방땡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 복순을 도둑으로 몰아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쫓고 대신 비단 옷을 입은 낯선 여인을 집안에 들였습니다. 모두가 복순이 끝내 쫓겨난 줄 알았던 그날 밤, 이 집안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복순은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 주명 서방댕 안에 오래전부터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작은 불씨였습니다. 이 주명은 주민 출신으로 포목 장사를 하며 제법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초가집 치고는 제법 큰 집이었고 마당도 넓고 살림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굴물 걱정은 없는 집이었지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집안에 평안까지 깃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와 며느리 복순 사이에 오래 묵은 골이 있었고 그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 씨가 가장 못마땅해 한 것은 복순의 출신이었습니다. 복순은 친정이 가난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장터를 떠돌았고 포목전에서 배를 팔고 싸전에서 쌀을 나르며 자랐습니다. 그 덕에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손만 보아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았고 말투만 들어도 어디서 자랐는지 짐작하였으며 눈빛만 보아도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집을 오면서 가져온 것은 그 몸뚱이뿐이었고 최 씨는 그것을 늘 문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주명 서방댁 며느리 저리 크고시라니 반달곰 며느리라고 불러야겠다고 말입니다. 말이 복순의 귀에 들어갔으나 복순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가 안방에서 나오자마자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으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며느리야. 아침 미엄이 이게 뭐냐. 물만 잔뜩 부어 국물만 자작하지 않느냐. 복순은 악권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팔뚝이 굵어 쪼그리고 앉은 모습이 마치 반달곰 같았습니다. 복순은 불을 지피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는데 눈빛은 잔잔하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미엄이 묽다는 것은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옵니다.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여 일부러 그리 끓였사옵니다. 최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늙었다고 돌려 말한 것이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최 씨가 목소리를 더욱 높여 자기가 늙어 이가 없다는 소리냐고, 자기 이는 아직 성한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가 성하신 줄 몰랐사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밥을 되직하게 짓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이가 그리 튼튼하시니 노경도 필요 없으시겠습니다. 그 돈 아껴서 배라도 더 사야겠습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효심 어린 얼굴로 말하고 있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어 다른 트집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씨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찬장 위를 가리키며 소리쳤는데 먼지가 수북하다고, 며느리가 살림을 이 모양으로 하니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복순이 찬장을 보았습니다. 먼지가 조금 있기는 하였으나 대수롭지 않은 정도였고 복순이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먼지가 보이신다는 것은 어머님 눈이 밝으시다는 증거이옵니다. 어제 닦았는데도 그리 잘 보이시다니 눈이 정말 좋으시옵니다. 혹시 먼데 계신 귀신도 보이시는 것 아니옵니까? 최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귀신 보는 노망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고 약이 올랐으며 그러면서도 효심 어린 말투로 하니 화를 낼 수도 없어 이를 갈았습니다. 최 씨가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패를 꺼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다고, 혼수도 제대로 안 가져오고 빈손으로 시집 왔지 않느냐고, 입을 한 채 반반한 것 없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최 씨가 늘 꺼내드는 무기였습니다. 복순의 친정은 가난하였고 혼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최 씨는 그것을 늘 문제 삼았습니다. 최 씨는 이번에야말로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굵은 팔뚝을 번쩍 들어 보이며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사옵니다. 저의 친정이 가난하여 혼수를 제대로 못 가져온 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를 가져왔사옵니다. 이 팔로 물을 길어 나르고, 이 팔로 빨래를 하고, 이 팔로 밭을 갈고, 이 팔로 장작을 패옵니다. 혼수로 가져온 이불은 해지면 버려야 하지만 이 몸뚱이는 평생 쓸 수 있사옵니다. 어머님, 어느 것이 더 남는 장사이옵니까? 최 씨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복수는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집이 주인 장삿집이라 남자일도 척척해냈습니다. 최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반박할 말이 없었고 결국 건방지다고 말댔구나 한다고 고함을 지른 뒤 부엌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사랑방에서 장부를 보던 이주명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다시 앞거시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으며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 씨는 안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저 반달곰 같은 것을 내쫓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아들만 내 편이 되면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며느리를 들여야겠다고 혼수 두둑이 가져오고 얌전하고 순한 며느리를 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불 속에서 음흥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주명이 사랑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하였고 이 주명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도 들어야 하고 아내 편도 들어야 하는데 어느 쪽도 제대로 들 수 없어 항상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이 주명이 조심스럽게 복순이 말대꾸를 했다기보다는 그저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자 최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지금 내 어미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냐? 이 주명이 급히 손을 저으며 변명하였으나 최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이 주명은 당황하여 어머니를 달랬고 최 씨는 울면서도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 그 계집을 데려와야겠다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최 씨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복순이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으나 최 씨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는데 한양 시내로 향하여 어느 기생집 앞에 멈춰 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가 찾아온 것은 예전에 알던 기생엄이었습니다.
기생어미는 최 씨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차를 내왔으며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가 속내를 털어놓았는데 영리하고 예쁜 기생 하나를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머물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생어미가 눈을 반짝이며 무슨 속셈인지 물었고 최 씨가 의묵하게 웃으며 머느리를 내쫓고 새 머느리를 드릴 생각이라고. 그러려면 먼저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기생어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였고 최 씨가 겉으로는 먼 친척 조카라고 할 테니 제일 예쁘고 영리한 애를 보내달라고 돈은 두둑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생어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글란이라는 기생을 추천하였는데 절세미인의 머리도 비상하며 남자를 꼬드기는 데는 도 같은 여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생어미가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아이, 이 고을에서만 새 집을 털었사옵니다. 언제나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있고 줏대 없는 아들이 있는 집만 골라 들어가지요. 반드시 뭔가를 꿍꿍이 품고 있을 테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는 척하였으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생어미의 경고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동안 최 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는 새 머느리, 두둑한 혼수 보따리, 그리고 이 주명이 기뻐하는 얼굴, 욕심이 눈을 가리면 경고도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최 씨가 추가로 말하였습니다. 친척 조카 행세를 할 때 혼수를 넉넉히 가져온 것처럼 소문을 내줘야겠소. 우리 아들이 혼수 이야기에 솔깃하게끔 말이오. 기생어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며칠 후 옥란을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기생집을 나섰습니다. 최 씨가 집으로 돌아오니 복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최 씨를 보고 인사를 하였으나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무언가 냄새가 났습니다. 장터에서 수없이 맡아본 그 냄새, 거래가 끝난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복수는 빨래판에 손을 올린 채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최 씨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오후 무렵 대문 밖에서 가마 소리가 들렸고 최 씨는 급히 마루로 나가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옥란이었습니다. 20서너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얼굴은 보름달처럼 희고 눈은 살구씨처럼 매혹적이었으며 입술은 산수유 열매처럼 붉고 몸매는 버드나무처럼 가늘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색깔이 화려하였고 손에는 금가락지가 반짝였으며 멀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가마 뒤로는 짐꾼 하나가 제법 큰 보따리를 지고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눈을 빛냈습니다. 옥란이 최 씨에게 다가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고모님, 옥란이옵니다. 먼 길 와서 뵙게 되어 황송하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덧붙였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고모님 댁에 보탬이 될까 하여 이것저것 챙겨왔사옵니다. 최 씨는 보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서방에게 나중에 저 보따리 이야기를 슬쩍 흘려야겠다고 생각하였으니 욕심이 눈을 가리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복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옥란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수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장터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옷차림이며 말투며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고 분냄새가 너무 진하였으며 무엇보다 손이 말해주었습니다.
가늘고 고운 손이었으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검은 고를 오래 탄 사람에게만 생기는 굳은 살 자국이 선명하였습니다. 기생 출신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옥란도 복순을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옥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놀란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상대를 재어보는 듯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옥란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선을 한번 부엌 쪽으로 돌렸습니다. 복순이 어디서 자신을 지켜볼 것인지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인사 하나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읽었습니다. 복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인은 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험하고 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최 씨가 복순을 보며 소리쳤는데 여기 와서 인사하라고. 이분은 자기 외가 쪽 먼 팔촌 조카뻘 되는 아이인데 한양에서 혼자 지내기 외로워 우리 집에 잠시 머물기로 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마라. 복순은 묵묵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사람을 들이면서 묻지 말라 하셨다.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씨가 옥란을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앉았으며 복순과 이주명은 아랫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주명이 어머니, 이건 가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였으나 최 씨가 눈을 흘기며 손을 저으니 이주명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주명이 옥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이주명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누구냐고 물었으며 최 씨가 득의양양하게 외가 쪽 먼 친척 조카라고 혼수도 넉넉히 가져왔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주명이 어색하게 인사를 하였고 옥란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는데 그 모습이 청순하고 여려 보여 이주명은 당황하였습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보며 눈썹 하나 까딕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옥란이 젓가락을 들어 밥을 먹는 모습은 우아하였고 반찬을 짚는 손놀림은 고왔으며 최 씨는 옥란에게만 신경을 쓰며 이것도 먹어보라 저것도 먹어보라 권하였습니다. 옥란이 최 씨에게 감사하다고 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머물게 되어 황송하다고 아양을 떨었고 최 씨가 기뻐하며 우리 집을 제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복순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최 씨가 갑자기 복순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옥란을 보고 배워라. 저렇게 우아하게 먹는 게 여자지. 너는 장수패냐? 곤처럼 우걱우걱 먹기만 하지 않느냐. 복순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을 많이 하니 밥을 많이 먹어야 하옵니다. 우아하게 조금씩 먹으면 배가 차지 않사옵니다. 오그란 아씨는 일을 안 하시니 적게 드셔도 되시겠지요. 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적이라는 것 아니냐. 옥란이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말하였는데 자신은 별것 아니라고 형님께서 훨씬 훌륭하시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척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옥란의 젓가락질이었습니다. 음식을 집는 방식, 그릇을 잡는 각도,
아주 작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하였으나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었습니다. 기방에서 몸에 밴 것들이었습니다. 복수는 장터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가 지났습니다. 옥라는 최 씨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고 아침마다 최 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으며 최 씨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을 주물러주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최 씨는 옥란을 보며 감탄하였는데 저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반면 복순에게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아침밥이 늦었다고 구박하고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뺨을 때렸으며 장작을 충분히 패지 않았다고 저녁을 굶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참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였으며 옥란을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옥란은 이 주명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방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부채를 떨어뜨렸고 이 주명이 주어주면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하였으며 저녁에는 술을 따라주겠다며 사랑방에 들어와 이 주명 옆에 앉기도 하였습니다. 이 주명은 당황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자꾸 다가오니 마음이 흔들렸고 안에 복순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옥란을 피하려 하였으나 최 씨가 자꾸 두 사람을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복수는 부엌에서 다음 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틈으로 마당을 보니 옥란이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몰래 대문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옥란은 주위를 살피더니 담을 가볍게 넘어 밖으로 나갔고 그 동작이 능숙하여 여러 번 해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한 10경쯤 지나자 옥란이 다시 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사랑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 계집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기회를 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옥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옥란에게 우리 아들이 어떠냐고 괜찮은 남자 아니냐고 넌짓이 떠보았고 옥란이 수줍게 웃으며 겸손을 떨었습니다. 최 씨가 옥란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 반달곰 같은 것 말고 너같이 예쁜 며느리를 얻고 싶구나. 옥란이 놀란 척 고개를 저었으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시선을 부엌 쪽으로 한번 돌렸습니다. 밖, 어둠 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옥란이 알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부엌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다고 생각하였으며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옥란이 이 주명 서방땡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옥란은 이 주명에게도 접근하였습니다. 밤마다 사랑방으로 찾아가 술을 따라 주었는데 이 주명이 거부하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나가게 될 것 같다고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였으며 이 주명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옥란이 따라주는 술은 이상하였습니다.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졌고 다음 날 아침까지 멀리가 무거웠으며 이 주명은 낮에 멍하니 있기만 하였습니다.
옥란이 술에 탄 것은 약재상에게 몰래 구한 수면약이었는데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집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주명의 얼굴은 핫쑥해졌고 눈빛은 흐려졌으며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씨가 안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고 복순과 이주명이 급히 달려갔으며 옥란도 사랑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최 씨는 장롱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내 폐물이 없어졌다. 내 금비녀와 금가락지가 사라졌어. 이 주명이 놀라 장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 씨의 폐물함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금비녀와 금가락지가 사라져 있었으며 은비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주명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달랬으나 최 씨는 울부짖으며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씨가 갑자기 복순을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최 씨가 복순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훔쳤구나. 네가 내 폐물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최 씨는 안으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까지 나갔습니다.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우리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였다. 내 금비녀와 금가락지를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윤안악도 나왔고 맞은편 집노인도 나왔으며 골목 안쪽 안악들도 나왔습니다. 최 씨는 그 앞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도둑년을 보시오. 혼수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이제는 도둑질까지. 복수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주명은 대문 안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으며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옥란이 나섰습니다. 고모님, 먼저 방을 뒤져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고 복순의 방문을 열었으며 이불을 걷어내고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몇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가 이불 밑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불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가 나왔고 최 씨가 그것을 펼치자 금비녀와 금가락지가 나왔으며 바로 최 씨의 폐물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승리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주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보았고 옥란은 놀란 척하며 입을 가렸으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복순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것을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숨겨둔 것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보자기에 매듭을 보셨사옵니까? 저는 매듭을 저리 묶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저 보자기에서는 분 냄새가 납니다. 제가 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시옵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변명도 제대로 해라. 당장 짐 싸서 나가지 못할까. 그리고 복순의 뺨을 후려쳤는데 그 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복순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으며 동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주명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핏기가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명은 발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으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노인이 이 주명을 쳐다보았습니다. 윤안악도 이 주명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변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주명은 그 시선들을 느꼈으나 여전히 발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제가 나가겠사옵니다. 복순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짐을 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신 한 켤레,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놀이개가 전부였고 그것들을 보따리에 담았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복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앞곳이 곁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배 조각이 눈에 들어왔는데 소매 끝이 닳아서 손수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고 그 촘촘한 바느질 자국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복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 조각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한 번, 아주 한 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복순을 최 씨가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직 남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사랑방 문 앞에 서서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주명은 사랑방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복순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복순이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으나 흔들림이 없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으며 보따리를 든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옥란을 지나가는 순간 복순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순이 옥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꼬리가 너무 길면 밟히는 법이다. 목 씻고 기다려라.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하였고 차가웠으나 위협적이었으며 옥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옥란을 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으며 그 뒷모습은 패배한 사람 같지 않았고 오히려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옥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표정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옥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보통 계집이 아니구나. 조심해야겠어. 그리고 돌아서며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밤 복순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동생 번되는 연락책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복순이 마을을 떠났는지 확인하라고. 만약 아직 마을에 있으면 소문을 내라고, 북들이라고, 퍼뜨리라고. 옥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치밀하였습니다. 상대가 마을에 없다고 확신한 다음에 움직여야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복수는 대문을 나선 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옆 골목을 돌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윤난학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난익이 나왔고 복순의 사정을 듣더니 말없이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복순은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윤난학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부탁이 있사옵니다. 첫째, 저 집 담장 곁에 눈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일찍 관아에 가셔서 포조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편지를 한 통 드릴 테니 그것을 삿돈께 전해달라고 하십시오. 셋째, 저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곧장 달려오십시오. 저도 그쪽에 있을 것이옵니다. 유난하기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복순이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윤나낙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날 밤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옥란이 기생 출신의 사기꾼이라는 것, 이미 다른 고을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안에 이 주명 서방댁에서 사건이 날 것이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보자기 안에 집문서와 땅문서가 들어있을 것이니 그것이 증거이옵니다. 또한 폐물을 숨겼던 보자기에서 분냄새가 날 것이고 매듭은 기생들이 쓰는 방식으로 묶여 있을 것이옵니다. 복수는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였습니다. 옥란이 연락책을 통해 자신이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장터 바닥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임수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안전을 확인하는지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옥란이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확신하는 그 순간이 바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복수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으나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명 서방댁에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와 있었고 최 씨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잠들어 있었으며 옥란은 사랑방에서 달빛을 받으며 마지막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옥란의 연락책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복순이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옥란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란은 마지막 계획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 씨와 이 주명에게 술을 권하였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약즙을 탔고 둘 다 한 잔씩 마시자 곧 고개가 떨궈지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옥란은 최 씨를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서 장롱을 열었는데 손놀림이 능숙하였고 오래 준비해온 것처럼 망설임이 없었으며 집문서와 땅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춰둔 은전까지 모두 찾아냈고 보자기에 하나하나 챙겨 담았습니다. 옥란은 이 주명의 사랑방으로도 갔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 주명을 보며 비웃었고 사랑방 안을 뒤져 귀한 물건들을 찾아냈으며 비단 두루마기와 옥으로 만든 도장, 은으로 만든 술잔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기운의 비몽사몽이었으나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에 쓰러졌으며 눈만 겨우 뜬 채로 보았습니다. 탕롱이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불렀습니다. 누구냐? 옥란아, 네가 거기 있느냐? 옥란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고 최 씨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 저예요.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최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손을 뻗어 옥란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옥란이 몸을 일으키며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멍청한 늙은이, 제가 판 무덤에 제가 묻히는구나. 잘 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옥란이 마당으로 나오자 담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란의 공범인 돌쇠였고 미리 약속한 대로 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옥란이 보자기를 담 너머로 던지자 남자가 받았습니다. 잘 받았어. 빨리 넘어오시오. 옥란도 담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달빛이 대문 안으로 비쳐 들어왔으며 그 빛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으며 눈빛은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복순 뒤로 윤난하게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는 횃불을 든 포졸셋이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고 옥란과 마주쳤으며 옥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순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조카님. 옥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복순이 돌아온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이미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가를 보낸 연락책도 복순이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도 모두 복순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옥란이 그 전가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옥란은 자신이 치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장터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의 냄새를 맡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옥란이 놓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돌쇠가 이상함을 느꼈고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간장한 남자였고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었으며 복순을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돌쇠가 칼을 빼들며 위협하였습니다. 이것 봐라. 갯집 비켜서지 못할까. 우리 일에 끼어들면 다친다.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몽둥이를 어깨에 걸치고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차갑고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칼을 휘두르며 복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이며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는데 칼이 눈앞까지 다가온 순간에야 몸을 살짝 비틀었고 칼날이 복순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으며 복순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당황하여 다시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칼을 쥔 돌쇠의 손목을 덥석 잡았고 그대로 비틀었으며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땅에 꽂혔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었습니다. 쇠를 구부리는 것 같은 그런 힘이었습니다. 돌쇠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복순이 그 틈에 몽둥이로 돌쇠의 정강이를 후려치자 돌쇠는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복순은 돌쇠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옥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옥란은 재빨리 담을 타고 올라가려 하였는데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담벼락에 손을 걸쳤으며 필사적으로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더 빨랐습니다. 복순이 달려와 옥란의 치마를 잡아당겼고 옥란은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보자기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 땅에 굴렀습니다. 복순이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고 안에는 집문서와 땅문서
그리고 감춰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으며 복수는 그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빨래줄을 가져와 옥란과 돌쇠의 손목을 묶었는데 매듭이 단단하였고 풀 수 없을 정도로 꽉 조였으며 두 사람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이 주명 서방댁에서 들린 소리가 사람들을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윤안악이 문을 열었고 이웃 노인도 나왔으며 어젯밤 복순이 도둑년이라 불리며 쫓겨나는 것을 보았던 안악들도 나왔습니다. 포졸 하나가 마당 가운데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집문서가 나왔습니다.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감춰둔 은전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약재가 든 작은 종이 봉투가 나왔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수면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졸이 꺼낸 것은 금비녀와 금가락지였습니다. 어제 복순의 방에서 나왔던 바로 그 폐물이었습니다. 포졸이 보자기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 보자기에서 분 냄새가 납니다. 매듭도 기생들이 쓰는 방식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복순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담긴 것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수면약, 그리고 곡순의 방에서 나왔던 폐물. 이것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어젯밤의 일이 얼마나 교묘하게 꾸며진 것인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하였구나. 그 한마디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안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고 손은 문틀을 잡고 있었으며 눈은 보자기 안에서 쏟아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주명도 사랑방에서 나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을 보았습니다. 복순은 포졸들 옆에 서서 보자기를 들고 있었는데 어젯밤 쫓겨났던 그 모습 그대로 보따리 하나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젯밤 도둑년이라 불렸던 그 며느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고 진짜 도둑은 끌려가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대문 밖에서 최 씨를 따라 손가락질하였던 안악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복순을 반달곰 며느리라 불렀던 노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담긴 것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수면약, 그리고 복순의 방에서 나왔던 폐물. 이것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어젯밤의 일이 얼마나 교묘하게 꾸며진 것인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최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이 마당에서 목청 높여 며느리를 도둑년이라 부르던 바로 그 최 씨가 지금 두 무릎을 땅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것은 모두 내 잘못이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기꾼을 집안에 들였고 훌륭한 며느리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 이것이 모두 내 죄다. 말이 끝나자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복순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윤안악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이 주명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 주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남편이면서 당신 하나 지켜주지 못했소. 도둑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었소.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올 때 마음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끝내 이기지 못하였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집을 지켰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였소. 이 주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명은 끝까지 말하였습니다. 복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글라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복순이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고 복순은 그것을 무표정하게 받아냈습니다. 며칠 뒤 사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돈은 오글라니 기생 출신의 사기꾼이라는 것, 이미 이웃 고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집을 속였다는 것, 최 씨를 속이고 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것, 이 주명에게 약을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옥라는 장형 100대를 맞고 관비로 보내어졌으며 돌쇠는 더 무거운 형을 받아 관아노비로 전락하였습니다. 복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고 이 주명은 최 씨 곁에 앉아 있었으며 복순이 들어오자 둘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 보자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집문서와 땅문서였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저는 이 문서들을 되찾아왔사옵니다. 이것은 어머님 것이옵니다. 제가 가질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앞으로 집안의 돈과 문서는 제가 맡아 지키겠사옵니다. 어머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어머님께서는 유난학도 보셨고 포졸들도 들었사옵니다. 이 일은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을 지키는 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복순이 옳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주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당신이 지켜주어 내가 그러지 못하였으니 복순은 말없이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실 시간이옵니다. 따뜻하게 차려드리겠사옵니다.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옳았습니다. 돈도 문서도 사기꾼에게 넘어갈 뻔하였고 그것을 막은 것은 자신이 쫓아낸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은 혼수가 없다고 구박하였으나 정작 혼수보다 값진 것은 복순이 가져온 그 눈이었고 그 팔이었으며 그 마음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없는 사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굴을 지피고 물을 긁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장작을 팼던 그 부엌이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악꽃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싯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 쳤는데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2번 쳤는데도 붙지 않았습니다. 10번쯤 쳤을 때 겨우 불씨가 일었습니다. 최 씨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입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복수는 이것을 매일 하였구나. 때 최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손에 무언가가 닿은 것이었습니다. 악것이 옆 선반에 올려져 있던 작은 배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그 위에 바느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글자였습니다. 솜씨 없는 바느질로 꾹꾹 눌러 새긴 글자였는데 어머님 추우실까 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어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쫓겨나던 날 밤 이전 아무도 모르게 챙겨두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닭받으면서도 내쫓길 것을 알면서도 최 씨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후회가 온몸을 뒤덮었으며 그 밤 최 씨는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곡순이 부엌에 들어와 최 씨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최 씨가 아꼬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 배 조각을 손에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지 않았고 등이 굽어 있었으며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복수는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등이 무섭기만 하였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최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손에서 부싯돌을 받아 불을 더 살렸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악꽃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하였습니다.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복수나 복순이 대답하였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어머님, 최 씨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이 악건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사옵니다. 어머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주명도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주명이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복순이 내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주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주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옥란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복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악것이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주명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내일 아침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주명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오랜 말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날부터 이 주명 서방댁은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복순의 말을 따랐으나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고 복순도 최 씨를 존중하며 대하였으며 2 사람 사이에는 진짜 모녀 같은 정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최 씨는 먼저 일어나 부엌대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하는 일이었고 복순이 알아차리면 괜찮다고 할까봐 일부러 일찍 해두었습니다. 복순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이 주명도 달라졌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전처럼 그냥 사랑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엌에 들러 복순에게 오늘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은 별일 없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물들였고 상 위에는 복순이 차린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가 밥을 먹다가 복순을 보며 오늘 반찬이 정말 맛있다고, 복순 손맛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칭찬하였고, 복순이 미소 지으며 내일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어조림을 해드리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최 씨가 고개에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좋구나. 이 주명도 웃으며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복순 덕분이라고 말하였으나, 복순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꽃이 불이 멀리서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함이 어느 말보다 따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흘러 최 씨가 노한으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복순은 밤낮으로 최 씨를 간호하였고 약을 다려 먹였으며 손을 잡고 위로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가 복순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복순아,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복순이 최 씨의 손을 꼭 쥐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사람은 다 그러하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멀어 보이는 법이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결국 아셨잖사옵니까?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하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네 마음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복순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지금 아셨으니 됐사옵니다, 어머님. 최 씨가 마지막으로 복순의 손을 꽉 쥐며 말하였습니다. 복순아,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고맙다. 최 씨는 그렇게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최 씨를 보냈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최 씨가 좋은 며느리 덕분에 편안한 생을 마감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아무리 탐욕에 눈이 멀어도 제 손으로 판 무덤에 제가 묻히는 법이라 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얼굴이 아니라 등에 달려있다고 하였지요. 겸손한 척 웃는 얼굴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새벽에 일어나 아꽃이 앞에 쪼그리고 앉는 그 등이 사람을 말해준다는 것이옵니다. 복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고운 혼수도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반달곰 며느리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집이 기울어질 때 그것을 버틴 것은 그 두 팔이었고 집이 무너질 뻔할 때 그것을 막은 것은 그 눈이었으며 마침내 집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심은 것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자는 결국 제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며 진심으로 집을 지키는 자는 소리 없이 그 집의 기둥이 되는 법이옵니다. 최 씨는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고 복수는 그런 최 씨를 용서하였으며 두 사람은 마침내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혼수가 없어서 반달곰이라 불렸던 며느리가 그 집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사람이 된 것이옵니다.